서울의 밤은 수천 개의 별보다 더 밝은 불빛으로 반짝였다. K 글로벌 타워, 최상층 도시 전체를 발 아래 둔 펜트하우스 사무실에서 강지우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위스키 잔, 속 얼음이 조용히 녹아내리는 소리만이 칠흑 같은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다. 38. 대한민국 경제계의 정점에 선 남자.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최연소 신화 마이더스의 손과 같은 화려한 수식어가 따라붙었지만 정작 그의 세상은 이 차가운 유리창처럼 투명하면서도 견고한 벽에 갇혀 있었다. 그의 공간은 그 자신을 완벽하게 투영했다. 최고급 이탈리아 가구는 직선적인 디자인으로 날카로운 인상을 주었고 벽에 걸린 추상화는 거액의 가치를 지녔지만 어떤 감정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산되고 배치되어 있었지만 사람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거대한 진열장 같았다. 30년 가까이 그는 스스로를 이 견고한 성에 가두었다. 사랑, 연민, 기대와 같은 감정은 사업의 방해만 될 뿐인 사치품이었다. 그때 책상 위에 놓인 개인용 태블릿이 짧은 진동과 함께 화면을 밝혔다. 발신자는 양 실장이었다. 그는 지훈의 가장 은밀하고 더러운 일들을 처리해주는 남자였다. 지훈은 잠시 미간을 찌푸렸다. 양 실장이 이 시간에 연락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무언가 그의 흥미를 끌만한 물건을 찾았다는 신호였다. 그는 천천히 돌아서 책상으로 걸어갔다. 화면을 터치하자 암호화된 메시지 앱이 열렸다. 회장님 찾으셨습니다. 짧은 문장 아래에는 파일 하나가 첨부되어 있었다. 지훈의 손가락이 망설임 없이 파일을 열었다. 화면에 한 소녀의 사진이 나타났다. 교복을 입은 채 친구들과 함께 찍은 듯한 사진이었다. 꾸미지 않은 맑은 얼굴 밤하늘처럼 깊고 검은 눈동자, 그리고 세상의 더러움 따위는 전혀 모를 것 같은 순수한 미소. 사진 속 다른 아이들의 웃음과 달리 소녀의 미소에는 어딘가 모를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이서연, 만 18세. 다음 페이지에는 그녀의 신상 정보가 건조하게 나열되어 있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한 수십억의 빚, 사채업자들의 협박, 병상에 누워 하루하루 죽음과 사투를 벌이는 아버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린 소녀, 양 실장은 언제나처럼 핵심을 짚었다. 아주 깨끗합니다. 숫돌에 한 번도 갈리지 않은 원석 그 자체입니다. 가격은 그 아이의 인생을 구하기에 충분한 금액이면 될 것 같습니다. 지훈의 입가에 희미하고 냉소적인 미소가 걸렸다. 인생을 구하는 가격. 세상 모든 것에는 가격표가 붙어 있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그는 사진 속 소녀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공포와 절망 속에서도 꺾이지 않은 어떤 것. 그것이 그의 텅 빈 마음에 아주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혹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감정의 편린을 보았다. 그는 답장을 보냈다. 내일 저녁 장소는 자네가 정해 직접 보겠다. 다음 날 저녁 강남의 한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 양 실장은 깍듯하게 허리를 숙이며 지훈을 맞았다. 방 안은 값비싼 샴페인과 과일 디저트로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지만 그 분위기는 마치 최고급 도살장의 대기실처럼 섬뜩했다. 곧 도착할 겁니다. 제가 직접 데리고 왔습니다. 겁을 많이 먹었더군요. 양 실장이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훈은 대답 대신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그는 이런 상황이 익숙했다. 돈과 권력 앞에서는 누구나 가장 추악한 본성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다. 그는 자신이 왜 이런 일을 벌이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다. 단순한 변덕인가? 아니면 이 지독한 공허함을 채워줄 무언가가 필요했던 걸까? 잠시 후 문이 조용히 열리고 양 실장이 한 소녀를 데리고 들어왔다. 이서연이었다. 사진 속 모습 그대로였지만 실물은 훨씬 더 연약하고 위태로워 보였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려입은 원피스는 이 화려한 공간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길고 검은 속눈썹을 파르르 떨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무게가 그 작은 어깨를 짓누르는 듯했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관찰했다.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비굴하게 몸을 떨지는 않았다. 오히려 어떻게든 존엄을 지키려는 필사적인 노력이 느껴졌다. 양 실장이 눈치 빠르게 입을 열었다. 인사 올려라. 강지훈 회장님이시다. 서연의 어깨가 움찔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마침내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지훈은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두려움과 함께 한 줄기 반항심을 읽었다. 그것은 마치 절벽 끝에 몰린 어린 짐승이 마지막으로 드러내는 경계심과도 같았다. 앉아.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맞은편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걸터 앉았다. 두 손을 무릎 위에서 굳게 맞잡은 모습이 안쓰러웠다. 이야기는 들었을 테고. 지훈은 본론으로 들어갔다. 감정 낭비, 시간 낭비는 그의 사전에 없었다. 내 아버지가 진 빚 전부 합쳐서 15억이더군. 병원비는 별도고.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사채업자들이 내 어머니와 여동생을 가만두지 않을 거다.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 차가운 현실을 나열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동정심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그저 사실을 전달하고 있을 뿐이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눈물을 참아내며 그를 노려보았다. 그 눈빛은 당신이 뭘 아느냐고 소리치고 있었다. 내가 그 돈을 전부 해결해주지. 지우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그녀 쪽으로 밀었다. 100만 달러. 지금 환율로 약 13억. 나머지 빚과 병원비, 그리고 너희 가족이 앞으로 1년은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돈까지 얹어주겠다. 100만 달러. 서연에게는 현실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 액수였다. 그 돈이면 아버지를 살릴 수 있다. 어머니와 동생을 지킬 수 있다.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었다. 제가 뭘 하면 되는데요? 마침내 그녀의 입에서 갈라진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지훈은 기다렸다는 듯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의 검은 눈동자가 그녀의 영혼을 꿰뚫는 듯했다. 내 여자가 되는 거다.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서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여자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모든 함축적인 의미가 그녀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정확히는 1년 동안 내 소유가 되는 거다. 내가 부르면 와야 하고 내가 시키는 건 뭐든지 해야 해. 내 집에서 살면서 내 규칙을 따라야 한다. 그는 잠시 말을 끊고 그녀의 반응을 살폈다. 그녀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보였지만 무너지지는 않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건. 그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다. 나는 내 순결을 사는 거다. 순결. 그 단어가 마치 낙인처럼 서연의 가슴에 밝혔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라기보다는 수치심과 절망감에 찬 눈물이었다. 오해하지 마라. 나는 내 몸을 원하는 게 아니야. 너와 잠자리를 가질 생각은 없다. 지훈의 말은 충격적이었다. 서연은 혼란스러운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렇다면 대체 왜 나는 너의 존재를 사는 거다. 너의 그 순수함 그 자체를 내 옆에 두는 거야. 1년 동안 너는 누구도 만나서도 누구에게도 마음을 줘서도 안 된다. 너의 시간, 너의 감정, 너의 순결은 온전히 내 것이야. 넌 그저 내 공간에 존재하는 아름다운 장식품처럼 있으면 돼. 값을 치렀으니 그 물건에 흠집이 나는 건 원치 않아. 알겠나? 그것은 육체적인 관계보다 더 잔인하고 모욕적인 조건이었다. 그는 그녀의 영혼을 사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녀를 살아있는 인형으로 만들겠다는 선언이었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병실에 누워 희미한 숨을 내쉬는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사채업자들에게 머리채를 잡혀 끌려가던 어머니의 비명이 귓가에 맴돌았다. 겁에 질려오는 어린 동생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녀에게 선택지는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무섭도록 차분해져 있었다. 알겠습니다. 그녀의 대답에 양 실장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다. 하지만 지훈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는 마치 예상했던 답을 들은 사람처럼 담담했다. 좋아, 계약은 성립됐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양 실장 돈은 내일 아침까지 처리해. 그리고 이 아이는 내일 저녁까지 내 펜트하우스로 데려와. 필요한 물건들은 알아서 챙겨주고. 지우는 서연에게 단 한 번의 시선도 더 주지 않고 방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사형 선고처럼 울렸다. 서연은 그 자리에 한참을 주저앉아 있었다. 100만 달러라는 거액의 무게가 그녀의 영혼을 짓눌렀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팔았다. 18년 동안 지켜온 모든 것을 단돈 몇 푼과 맞바꾼 기분이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이서연이 아니었다. 강지훈이라는 남자의 소유물 1년짜리 장식품일 뿐이었다. 화려한 스위트룸의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마치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진짜 감옥살이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다음 날 저녁 이서연은 강지훈의 펜트하우스에 도착했다. 양 실장의 차가 도시의 소음으로부터 완벽하게 차단된 지하 주차장에 지정된 구역에 멈추었을 때 그녀는 마치 다른 행성에 불시착한 우주비행사 같은 기분이었다. 엘리베이터는 카드키 없이는 움직이지 않았고 오직 최상층으로만 직행했다. 문이 열리자마자 펼쳐진 광경에 서연은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현관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도 거대한 공간은 차가운 대리석과 금속 그리고 유리로 이루어져 있었다. 천장은 아득하게 높았고 한쪽 벽면 전체는 서울의 야경을 담은 거대한 액자처럼 통유리로 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지나치게 넓고 지나치게 깨끗하고 지나치게 조용했다. 이곳은 사람이 사는 집이라기보다는 현대 미술관의 한 전시실 같았다. 사모님, 나이가 지긋한 한 여인이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맞았다. 군더더기 없는 회색 정장 차림의 그녀는 자신을 오여사라고 소개했다. 이 거대한 성의 집사이자 관리인이었다. 회장님께서 분부하셨습니다. 당분간 사모님의 생활을 도와드릴 겁니다. 사모님이라는 호칭이 칼날처럼 서연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려다 입술을 깨물었다. 이제 그녀에게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권리조차 없었다. 오 여사는 서연의 작은 여행, 가방을 말없이 받아들고는 그녀를 안쪽으로 안내했다. 그녀에게 주어진 방은 집의 동쪽 끝에 있었다. 방은 웬만한 아파트 거실만큼 넓었고 전용 욕실과 드레스룸까지 갖추고 있었다. 침대는 구름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였고 창밖으로는 한강의 야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드레스룸 안에는 이미 수십 벌의 옷과 구두 가방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모두 그녀의 사이즈에 맞춰 준비된 것들이었다. 강지훈이 보낸 돈이 그의 비서를 통해 전송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직후 그녀의 신체 사이즈를 묻는 문자가 왔었다. 그때 느꼈던 모멸감이 다시금 떠올랐다. 그는 그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자신의 소유물로 꾸밀 작정이었다.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준비됩니다. 회장님의 서재와 침실은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일하실 때는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 여사는 필요한 말을 기계처럼 전달하고는 조용히 방을 나갔다. 방 안에 홀로 남겨진 서연은 침대 가장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다. 푹신한 침대,
부드러운 카펫, 값비싼 가구들. 이 모든 것이 그녀의 가족을 구한 대가였다. 하지만 그녀는 이 거대한 황금 세장 속에서 질식할 것만 같았다. 그날 밤 강지우는 자정이 넘어서야 돌아왔다. 서연은 그의 기척을 느꼈지만 방에서 나가지 않았다. 그 역시 그녀를 찾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녀가 눈을 떴을 때 그는 이미 집을 나간 후였다. 그렇게 그들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그들은 같은 공간에 살았지만 서로 다른 시간대를 사는 유령과도 같았다. 강지우는 새벽같이 집을 나가 자정이 넘어 돌아왔고 주말에도 서재에 틀어박혀 일에만 몰두했다. 서연은 그가 없는 거대한 집을 홀로 지켰다. 오 여사는 그녀를 사모님이라 부르며 깍듯하게 대했지만 그 눈빛에서는 어떠한 인간적인 유대감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이 집의 새로운 가구 회장님의 변덕으로 들여놓은 값비싼 장식품일 뿐이었다. 처음 며칠 동안 서연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내다보거나 거대한 서재의 책들을 먼지 하나 없는 유리장 너머로 구경할 뿐이었다. 강지우는 그녀에게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주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가 사준 옷들을 입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비참했다. 가족과의 연락은 그의 비서를 통해서만 간헐적으로 이루어졌다. 아버지가 무사히 수술을 받았고 어머니와 동생이 안전한 곳으로 이사했다는 소식을 건조한 문자로 전해 듣는 것이 전부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거대한 펜트하우스의 정막이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점점 투명해지는 것을 느꼈다. 살아있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 그것이 그녀의 현실이었다. 이대로 1년을 버틸 수 있을까? 그녀는 무언가 해야만 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았다. 자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할 무언가가 필요했다. 변화는 거실 구석에 놓인 난초 화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최고급 품종의 호접란이었지만 제대로 된 관리를 받지 못해 잎은 누렇게 뜨고 꽃대는 시들어 있었다. 마치 이 집의 모든 생명 없는 사물들처럼 한때의 화려함을 잃고 죽어가고 있었다. 서연은 어릴 적 작은 마당에서 화초 가꾸기를 좋아하던 어머니를 어깨너머로 본 기억이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난초 화분을 햇빛이 잘 드는 창가로 옮겼다. 마른 흙에 물을 주고 시든 잎을 정성스럽게 닦아냈다. 매일 아침 그녀의 첫 번째 일과는 난초의 상태를 살피는 것이었다. 그녀는 죽어가는 식물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다. 괜찮아, 다시 예쁘게 필 수 있을 거야. 그것은 어쩌면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을지도 모른다. 어느 날 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온 강지우는 무심코 거실을 지나다 걸음을 멈췄다. 늘 그 자리에 방치되어 있던 난초 화분이 창가로 옮겨져 있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죽어가던 그 식물의 누런 잎 사이로 파릇한 새순이 돋아나 있었다. 그는 잠시 그 새순을 바라보았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상에 나타난 예상치 못한 생명의 흔적이었다. 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집안 어딘가에 있을 소녀에게로 향했다. 또 다른 변화는 식탁에서 일어났다. 이 집의 식사는 국내 최고의 레스토랑에서 매일 배달되거나 일주일에 두세 번씩 방문하는 전문 셰프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었다. 모든 음식이 완벽한 맛과 모양을 자랑했지만 차갑고 정형화되어 있었다. 지훈은 수년 동안 그런 음식에 익숙해져 있었다. 식사는 그에게 생존을 위한 연료 주입 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날은 유난히 힘든 날이었다. 적대적 MA를 막기 위해 하루 종일 피 말리는 전쟁을 치르고 돌아온 참이었다. 텅 빈 식탁에 앉아 차갑게 식은 스테이크를 나이프로 자르려던 순간 그는 고소한 냄새를 맡았다. 그의 자리 옆에 평소에는 없던 작은 뚝배기 하나가 놓여 있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된장찌개였다. 이건 뭐지? 그의 날카로운 질문에 주방 입구에 서 있던 오 여사가 대답했다. 사모님께서.
회장님께서 혹시 따뜻한 음식이 필요하실까 하여 직접 끓이셨습니다. 치우라고 말씀드렸지만 지훈의 미간에 주름이 잡혔다. 계약 조건에 없는 행동이었다. 쓸데없는 짓이었다. 그는 당장 치우라고 명령하려다 된장찌개에서 피어오르는 구수한 향기에 순간적으로 동작을 멈췄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 모든 것을 잃기 전의 기억을 희미하게 자극하는 냄새였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수저를 들었다. 한 입 떠먹는 순간 그의 굳은 표정에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셰프의 완벽한 요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투박하고 서툰 맛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있었다. 사람의 손길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뚝배기를 전부 비웠다. 텅 빈 위장이 채워지자 텅 비었던 마음의 한구석에도 아주 작은 온기가 스며드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그날 이후 서연의 조용한 침범은 계속되었다. 그녀는 지훈의 서재에서 먼지만 쌓여가던 고전 소설을 꺼내 읽고 거실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아두었다. 그녀는 가끔 이른 새벽 통유리창 너머로 떠오르는 일출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고 그 모습이 우연히 잠에서 깬 지훈의 눈에 들어왔다.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아주 옅은 비누 향기가 남았고 그 향기는 어느새 이 삭막한 공간의 유일한 향기가 되었다. 지훈은 혼란스러웠다. 그는 100만 달러를 주고 순종적인 인형을 샀다고 생각했다. 감정도 의지도 없는 아름다운 장식품. 하지만 이서연은 인형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차가운 성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존재를 무시하려 애썼지만 점점 더 그녀를 의식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했다. 퇴근하고 돌아올 때면 자신도 모르게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찾게 되었다. 그의 중독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의 육체가 아닌 그녀의 존재 그 자체에 대한 중독. 그의 얼어붙은 세상에 스며든 한 줄기 햇살 같은 그녀의 순수함에 그의 메마른 영혼이 속수무책으로 길들여지고 있었다. 어느 늦은 밤 서재에서 일을 마친 지우는 거실로 나왔다. 달빛이 환하게 쏟아져 들어오는 창가에 이제는 활짝 꽃을 피운 난초 화분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옆 소파에는 책을 읽다 잠이 든 서연이 웅크리고 있었다. 달빛을 받아 하얗게 빛나는 그녀의 얼굴은 세상의 모든 근심을 잊은 듯 평온해 보였다. 지훈은 잠시 그 자리에 서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가슴 속에서 단단한 얼음벽이 쩍하고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자신에게 경고했다. 저것은 그저 변덕으로 사들인 물건일 뿐이라고. 감정을 허락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입고 있던 재킷을 벗어 잠든 소녀의 어깨 위에 조용히 덮어주었다.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해보는 계산되지 않은 행동이었다. 강지훈의 철옹성 같던 일상에 이서연이라는 변수가 스며든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예상치 못한 균열이 외부에서부터 찾아왔다. 대한민국 정재계를 움직이는 인사들이 모두 모이는 연례자선 파티가 코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지훈은 지난 몇 년간 의무적으로 참석은 하되 늘 혼자였다. 그의 사생활은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었고 그것은 그가 구축한 신비주의 전략의 일부이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달랐다. K글로벌이 추진하는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를 두고 경쟁사인 최민한 회장의 태강그룹이 교묘한 언론 플레이를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강지훈의 불안정한 사생활을 문제 삼았다. 파트너 하나 없이 외롭게 기업을 이끄는 리더는 독선적이고 위험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식의 흑색 선전이었다. 심지어 그가 동성애자라거나 숨겨둔 병이 있다는 악의적인 소문까지 나돌기 시작했다. 회장님, 이번 파티는 혼자 가시면 안 됩니다. 김 비서가 굳은 얼굴로 보고했다. 최 회장 측에서 일부러 흘리는 소문입니다. 회장님의 이미지를 흔들어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려는 속셈입니다. 이번 기회에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지우는 마른 세수를 했다. 비즈니스를 위해 자신의 사생활을 연극 무대에 올려야 한다는 사실이 역겨웠다. 특히 그 연극의 여주인공으로 이서연을 내세워야 한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다. 그것은 그들의 계약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었다. 그는 그녀의 존재를 샀지만 그녀를 대중의 호기심 어린 시선 앞에 전시할 권리까지 산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파티 참석이 아니라 그의 왕국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다. 그날 저녁 그는 처음으로 서연의 방문을 두드렸다. 일을 마치고 돌아온 그가 자신을 찾는다는 사실에 서연은 긴장했다.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 계약이 파기되는 걸까? 온갖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쳤다. 이번 주말 나와 함께 가야 할 곳이 있다. 그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딱딱했다. 그는 자선 파티에 대해 설명했다. 수많은 카메라와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녀는 그저 자신의 옆에서 미소를 짓고 있으면 된다고 했다. 싫습니다. 서연의 대답은 즉각적이었다. 그녀 자신도 놀랄 만큼 단호한 목소리였다. 지훈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의 세상에서 싫다는 대답을 들어본 것은 아주 오랜만이었다. 이건 명령이다. 명령이라고 해도 싫습니다. 계약 조건에 그런 건 없었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장식품이지 비즈니스를 위한 연기자가 아닙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목소리에는 단단한 심지가 밝혀 있었다. 한 달 동안의 침묵을 깨고 처음으로 터져나온 그녀의 반항이었다. 지훈은 화가 치밀기보다는 오히려 기묘한 흥미를 느꼈다. 꺾인 줄만 알았던 그녀의 자존심이 날카롭게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그는 한 걸음 다가섰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위험할 정도로 가까워졌다. 이건 내 비즈니스이기도 하지만 너를 지키기 위한 일이기도 하다. 지금 내 주변에는 적들이 많아 내 약점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 만약 내 존재가 알려지면 그들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다. 사냥개처럼 물어뜯고 내 과거와 가족까지 전부 파헤쳐서 진흙탕 속에 처박을 거야. 그렇게 되고 싶나? 그의 말은 냉혹한 진실이었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자신 때문에 가족이 또다시 위험에 처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넌 그저 내 옆에 서 있는 예쁜 인형이 되어주면 된다. 할 수 있겠나? 결국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파티 당일 펜트하우스는 아침부터 분주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일리스트, 헤어 디자이너,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구성된 팀이 그녀를 위해 동원되었다. 서연은 그들이 펼쳐놓은 수십 벌의 드레스와 보석 앞에서 마리오네트 인형처럼 몸을 맡겼다. 진한 화장과 화려한 장신구들이 그녀의 본래 모습을 지워나갔다. 마지막으로 선택된 드레스는 칠흑 같은 검은색 실크 드레스였다. 어깨 라인을 고혹적으로 드러내면서도 전체적인 디자인은 단아하고 기품이 있었다. 지훈이 직접 고른 것이었다. 준비를 마친 서연이 방에서 나왔을 때 거실에서 기다리던 지훈은 순간 말을 잃었다. 앳된 소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한 마리의 우아한 흑조가 그곳에 서 있었다. 절제된 아름다움 속에서 그녀 본연의 순수함이 오히려 더욱 강렬하게 빛을 발했다. 그의 심장이 저도 모르게 한 박자 빠르게 뛰었다. 그는 자신의 소유물이 이토록 눈부신 존재라는 사실에 기묘한 만족감과 동시에 불길한 소유욕을 느꼈다. 파티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로 쏠렸다. 플래시가 폭죽처럼 터졌고 장내에는 나직한 술렁임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강지훈 회장 옆에 선 저 여자는 누구인가?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칼날처럼 나라와 서연에게 밝혔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지훈의 팔을 꽉 잡았다.
숨 쉬어. 그리고 웃어. 지훈이 그녀의 귓가에 낮게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녀를 받치고 있는 그의 팔은 바위처럼 단단했다. 서연은 그의 말대로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걸었다. 지훈은 그녀를 데리고 사람들 사이를 유영했다. 그는 서연에게 일일이 사람들을 소개해 주지는 않았지만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녀가 자신에게 특별한 존재임을 공표하고 있었다. 지훈은 그녀가 불편해할까봐 내심 걱정했지만 그녀는 예상외로 침착했다. 그녀는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누군가 말을 걸어오면 예의 바르게 응대했고 지적인 호기심이 담긴 눈으로 경청했다. 그녀의 그런 태도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문제는 최민한 회장이 나타났을 때 터졌다. 여우처럼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온 그는 지훈에게 악수를 청하면서도 그 음흉한 시선은 서연에게서 떼지 않았다. 강 회장 드디어 좋은 소식이 있는 모양이군. 이렇게 아름다운 분을 어디에 숨겨두셨었나? 소개하지. 이서연 씨라고 하네. 지훈이 무미건조하게 대답했다. 이서연 양. 만나서 반갑소. 나는 태강그룹의 최민환이라고 합니다. 최 회장은 마치 신사처럼 행동하며 서연의 손등에 입을 맞출 듯이 다가갔다. 그 순간 지훈이 자신도 모르게 서연을 자기 쪽으로 살짝 끌어당겼다. 최민환의 눈이 순간 번뜩였다. 그는 지훈의 약점을 발견한 포식자의 눈빛을 하고 있었다. 서연 양 혹시 춤 한 곡 추시겠소? 이런 아름다운 밤에 그냥 서 있기만 하는 건 예의가 아니지. 한 젊고 잘생긴 남자가 그들 앞에 나타났다. 국내 굴지의 건설사 후계자였다. 그의 눈에는 서연을 향한 순수한 감탄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거절하고 싶었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무례하게 굴 수는 없었다. 그가 망설이는 사이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 영광입니다. 그녀는 지훈의 팔에서 손을 빼고는 그 남자와 함께 플로어로 나아갔다. 그 순간 지훈은 자신의 속에서 무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성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춤을 추는 그녀를 보는 순간 그의 모든 이성이 마비되었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몸짓, 그녀의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전부 자신의 것이었다. 감히 누가 자신의 것을 저렇게 탐욕스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손을 댄단 말인가.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날것의 질투심이 그의 온몸을 잠식했다. 그는 주먹을 너무 세게 쥔 나머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최민환 회장은 그런 지훈의 모습을 놓치지 않고 흥미로운 미소를 지으며 지켜보고 있었다. 음악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지훈은 플로어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그는 춤을 추고 있는 남자를 밀치듯 떼어놓고 서연의 손목을 거칠게 낚아챘다. 실례했군. 내 파트너는 피곤해서 이만 쉬어야겠어. 그는 사람들의 놀란 시선을 뒤로한 채 서연을 끌고 연회장 밖 한적한 발코니로 향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두 사람의 얼굴에 부딪혔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서연이 손목을 뿌리치며 외쳤다. 그의 난폭한 행동에 수치심과 분노가 치밀었다. 네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묻고 싶군. 그렇게 다른 놈들의 시선을 즐기고 싶었나? 그렇게 다른 놈의 품이 좋았어. 질투의 눈이 먼 그의 입에서 독설이 쏟아져 나왔다. 서연은 그의 말에 상처받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즐기다니요. 전 그저 회장님이 시키신 대로 연기를 했을 뿐이에요. 회장님의 비즈니스를 망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고요. 그런데 왜 저한테 화를 내시는 건데요? 그녀의 항변에 지훈은 말문이 막혔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잘못은 그녀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자신에게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파티장의 소음이 아득하게 멀게만 느껴졌다. 지훈은 혼란스러운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인정해야만 했다. 자신의 감정이
더 이상 단순한 소유욕이나 변덕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이 소녀에게 속수무책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계약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그는 이미 계약의 가장 중요한 규칙, 즉, 감정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규칙을 어기고 만 것이다. 이 깨달음은 그에게 구원인 동시에 지독한 파멸의 예고편처럼 느껴졌다. 자선 파티가 끝나고 돌아오는 차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강지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이서연 역시 입을 열지 않았다. 지훈은 자신의 통제되지 않는 감정에 대한 분노와 혼란에 휩싸여 있었고 서연은 그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서재로 직행했고 문이 닫히는 소리는 그들 사이에 거대한 벽이 세워졌음을 알리는 신호와도 같았다. 그날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다시 파티 이전의 삭막함으로, 아니 그보다 더한 냉기로 가득 찼다. 지훈은 의도적으로 서연을 피했다. 그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고 그녀가 잠든 깊은 밤에야 돌아왔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격렬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서연이라는 존재가 그의 견고한 세상을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를 향한 소유욕과 질투는 그가 가장 경멸하는 나약한 감정이었다. 그는 다시금 그녀를 100만 달러짜리 계약품으로 취급하려 애썼지만 그럴수록 발코니에서의 상처받은 그녀의 눈빛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라 그를 괴롭혔다. 한편 태강그룹의 최민한 회장은 사냥감을 발견한 늙은 하이에나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파티에서 본 강지훈의 반응은 평범한 것이 아니었다. 얼음 심장을 가졌다고 알려진 그 남자가 보인 날것의 감정. 그 중심에는 이서연이라는 정체불명의 소녀가 있었다. 최 회장은 자신의 정보망을 총동원해 그녀의 뒷조사를 지시했다. 강지훈의 완벽한 갑옷에 생긴 유일한 틈. 그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 그의 심장을 찢어놓을 작정이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고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강지훈에게는 매년 돌아오는 형벌과도 같은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바로 그의 부모님의 기일이었다. 20년 전 그의 부모님은 의문의 교통사고로 함께 세상을 떠났다. 공식적으로는 빗길 과속사고로 종결되었지만 당시 업계에서는 유력한 경쟁사에 의한 계획된 살인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어린 나이에 모든 것을 짊어져야 했던 지훈은 그날 이후 세상에 대한 믿음과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렸다. 기일이 다가올수록 지훈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그는 회사에도 나가지 않고 서재에 틀어박혀 독한 위스키를 물처럼 마셨다. 집안의 모든 소음은 금지되었다. 오 여사조차 그의 서재 근처로는 얼씬도 하지 못했다. 펜트하우스는 거대한 무덤처럼 변해버렸다. 서연은 그의 고통을 직감했다. 그녀는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그의 등 뒤에 드리워진 깊은 슬픔과 분노의 그림자를 느낄 수 있었다. 그의 방문 앞을 지날 때마다 흘러나오는 위스키 냄새와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절망적인 클래식 선율이 그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었다. 다른 사람이라면 겁을 먹고 제 방에 숨었을 것이다. 하지만 서연은 달랐다. 그녀는 그의 분노가 사실은 거대한 슬픔의 다른 표현임을 알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그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그의 곁에 있음을 알리고 싶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잠든 오 여사 몰래 주방으로 갔다. 그리고는 따뜻한 꿀물을 타서 작은 쟁반에 담았다. 혹시라도 그가 밤새 마신 술 때문에 고통스러울까 걱정이 되어서였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그의 서재 문 앞으로 다가갔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문을 두드리는 대신 쟁반을 문 앞 바닥에 조용히 내려놓고 제 방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아침 쟁반은 그대로 있었지만 꿀물 잔은 비워져 있었다.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서연은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녀는 그 후로도 매일 밤 그를 위해 따뜻한 수프나 차를 문 앞에 가져다 놓았다.
마치 겨울잠을 자는 상처 입은 곰에게 조심스럽게 먹이를 가져다 주는 작은 동물처럼 기일 전날 밤 지훈의 고통은 절정에 달했다. 그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서재에서 나왔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고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거실 소파에 쓰러지듯 몸을 기댔다. 어둠 속에서 그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려왔다. 그때 거실 한쪽에서 부드러운 불빛이 켜졌다. 서연이 작은 스탠드를 켠 채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나온 것을 보고도 놀라거나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그저 조용히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마치 그가 나올 것을 알고 기다렸다는 듯이 왜 안 자고 있지? 지훈의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있었다. 잠이 안 와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한 호수 같았다. 그의 경랑치는 감정을 잠재우는 힘이 있었다. 지훈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그녀의 맑은 눈동자를 마주했다. 그 눈동자에는 동정도 호기심도 없었다. 그저 깊은 이해와 연민이 담겨 있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오늘이 부모님 기일이야.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 자신도 놀랄 만큼 솔직했다. 그는 한 번도 누구에게도 이 이야기를 먼저 꺼낸 적이 없었다. 빗길 교통사고였다고들 하지. 하지만 난 알아. 그건 사고가 아니었어.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들, 아니 아버지의 성공을 시기하던 뱀 같은 놈들이 꾸민 짓이었지. 그의 목소리는 증오로 떨리고 있었다. 난 그날 모든 걸 잃었어. 가족 그리고 인간에 대한 믿음까지. 내 주변에 남은 건 회사를 집어삼키려는 하이에나들 뿐이었지. 그때 결심했어. 누구도 믿지 않겠다.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겠다. 강해져야만 했으니까. 내가 무너지면 모든 게 끝장이었으니까. 그는 고개를 숙였다. 거대한 제국의 왕이 아닌 상처 입은 어린 소년의 모습이었다. 서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그의 옆에 앉는 대신 그의 앞에 쭈그리고 앉아 그와 눈을 맞췄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따뜻한 물수건을 가져와 술과 땀으로 얼룩진 그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럽고 따뜻했다. 그 손길을 통해 그녀의 위로가 그의 심장으로 흘러 들어왔다. 지훈은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스스로를 가둬왔던 감옥의 문을 이 작은 소녀가 조용히 열어젖히는 것을 그저 느끼고만 있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려 그녀의 손등 위로 떨어졌다. 그 순간 지훈은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이 소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녀의 순수함은 그에게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을 넘어 그의 지독한 상처를 치유하는 유일한 약이 되어버렸다. 그녀의 존재는 이제 그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한 모습으로 잠에서 깼다. 밤새 그를 짓누르던 악몽은 사라져 있었다. 거실 창가에서는 서연이 아침 햇살을 받으며 난초에 물을 주고 있었다. 그 평화로운 모습이 그의 텅 빈 마음에 그림처럼 밝혔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김 비서가 보낸 긴급 메시지였다. 회장님, 최민환 회장 쪽에서 이서연 양의 가족 부채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메시지를 읽는 지훈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돌변했다. 평온함은 온데간데 없고 적의 침입을 감지한 맹수의 살기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최민환이 마침내 그의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낸 것이다. 지훈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전에는 회사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지만 이제는 달랐다. 이것은 자신의 유일한 구원 이서연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다. 그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녀에게 다가오는 모든 위협을 파괴해버릴 것이다. 최민환 회장의 움직임은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고 치밀했다. 그는 강지훈이 이서연이라는 소녀에게 감정적으로
얼마나 깊이 얽매여 있는지를 자선 파티에서 확인한 후 곧바로 그녀를 무너뜨릴 계획에 착수했다. 그에게 이서연은 강지훈을 파멸시킬 가장 효과적인 무기였다. 그는 먼저 언론을 이용했다. K글로벌이 추진하던 해외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기사들이 익명과 추측을 가장하여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사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 현지 정부와의 불투명한 커넥션 의혹, 그리고 무엇보다 사업을 이끄는 CEO 강지훈의 리더십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기사들은 교묘하게 그의 사생활을 걸고 넘어졌다. 베일에 쌓인 그의 파트너, 그의 독선적인 경영 스타일, 이 모든 것이 불안정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논리였다. 동시에 그는 K 글로벌의 주요 주주들과 투자자들을 물밑에서 접촉했다. 강지훈에 대한 불신을 심고 태강그룹이 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그의 오랜 정재계 인맥과 자금력이 총동원된 전방위적인 압박이었다. 강지훈은 최민환의 의도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경쟁이 아니었다. 자신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인격 살인이었다. 그는 밤낮 없이 대응책을 마련하느라 펜트하우스에 들어오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다. 서연은 그가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그가 돌아왔을 때 쉴 수 있도록 집을 정돈하고 따뜻한 음식을 준비해 두는 것이 전부였다. 마침내 최민환은 결정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는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강지훈에게 만남을 제안했다. 장소는 최민환 소유의 한적한 전통 한옥 레스토랑의 밀실이었다. 지훈이 방에 들어섰을 때 최민환은 이미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신처럼 거만하고 오만한 태도였다. 어서 오게, 강 회장. 요즘 많이 바쁜 모양이야. 얼굴이 반쪽이 되었네. 최민환이 가증스러운 위선을 떨었다. 지훈은 대답 없이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본론만 말하지. 원하는 게 뭔가. 최민환은 찻잔을 들어 향을 음미하며 껄껄 웃었다. 성격하고는. 그러니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걸세. 좋아, 본론으로 들어가지. 지금 추진 중인 해외 에너지 사업에서 손을 떼게. 그리고 K글로벌의 핵심 계열사인 K바이오 지분 30%를 우리 태강에 넘겨. 그럼 지금 언론에 떠도는 모든 소음들을 깨끗하게 잠재워주지. 그것은 회사를 거의 통째로 내놓으라는 말이나 다름없었다. 지훈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꿈 깨시지. 아직 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네. 최민환은 품에서 작은 태블릿 PC를 꺼내 테이블 위로 밀었다. 화면에는 몇 장의 사진이 떠 있었다. 첫 번째 사진은 서연의 아버지가 사채업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비는 장면이었다. 두 번째 사진은 서연이 겁에 질린 얼굴로 호텔 스위트룸으로 들어서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강지훈이 서연의 가족에게 100만 달러를 송금한 은행 거래 내역서였다. 이게 세상에 공개되면 어떻게 될까? 최민환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맹독이 숨겨져 있었다. K글로벌의 도덕적인 CEO 강지훈이 빚에 허덕이는 불쌍한 가장의 18살짜리 딸을 100만 달러에 사들였다.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파렴치한 변태 악마. K글로벌의 주가는 바닥을 뚫고 지하까지 내려갈 테고 투자자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가겠지. 자네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왕국은 하루아침에 모래성이 될 걸세.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턱 근육이 단단하게 꿈틀거리고 있었다. 최민환은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는 듯 결정타를 날렸다. 물론 자네보다 더 큰 타격을 입는 건 그 어린 소녀겠지. 이서연 양. 전 국민이 그녀의 얼굴과 이름을 알게 될 거야. 100만 달러의 순결을 판 여고생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평생을 살아가야겠지. 그녀의 가족은 동네에서 얼굴도 들고 다니지 못할 테고. 아, 그 병든 아버지는
이 충격으로 심장이 멎을지도 모르겠군. 과연 그 가녀린 소녀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은 협박이자 가장 잔인한 형태의 인질극이었다. 최민아는 서연의 영혼을 담보로 지훈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지훈은 눈을 감았다. 눈앞에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난초에 물을 주던 평화로운 모습책을 읽다 잠든 순수한 얼굴. 그리고 자신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던 따뜻한 손길. 그는 그녀를 지켜주겠다고 다짐했다. 그런데 결국 자신의 욕심과 싸움이 그녀를 가장 위험한 벼랑 끝으로 내몰고 만 것이다. 선택지는 두 가지였다. 평생을 바친 회사를 내주고 그녀를 지키거나 아니면 그녀를 희생시켜 회사를 지키는 것. 최민아는 지훈이 당연히 후자를 선택할 것이라 믿었다. 강지훈은 그런 인간이었다. 피도 눈물도 없는 비즈니스맨. 여자 하나 때문에 자신의 제국을 포기할 리가 없었다. 그것이 최민환의 오만이자 치명적인 판단 착오였다. 생각할 시간을 주지. 일주일. 그 안에 답이 없으면. 이 사진들은 대한민국 모든 언론사 일면에 대서특필될 걸세. 최민환은 승자의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날 밤 지훈은 만신창이가 되어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그의 어깨는 천근만근 무거웠다. 그는 자신이 만든 황금 세 장에 갇혀버린 새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를 풀어주면 세상이라는 더 잔혹한 사냥터에 내던져지는 셈이었다. 그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다. 그때 서연이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차가 들려 있었다. 많이 힘드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걱정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세상의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지켜주고 싶었던 그의 유일한 안식처. 그는 이 순수한 존재를 자신의 더러운 전쟁에 끌어들인 자기 자신이 혐오스러웠다. 그는 결심을 굳혔다. 이 싸움은 자신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그녀 역시 이 잔인한 게임의 플레이어가 되어버렸다. 그렇다면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선택권을 주어야만 했다. 그것이 그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자신이 그녀를 한 명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있다는 유일한 증거였다. 그는 이제 그녀를 단순한 피보호자가 아닌 함께 싸울 동지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늙은 여우의 함정은 아이러니하게도 두 사람을 계약 관계가 아닌 운명 공동체로 묶어버리는 계기가 되고 있었다. 강지훈은 탁자 위에 최민환이 보낸 것과 똑같은 사진들을 올려놓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위스 은행의 계좌 정보와 편도 항공권이 담긴 서류 봉투를 그 옆에 나란히 두었다. 그의 목소리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쇠빙선처럼 고통스럽지만 단호하게 정적을 깨뜨렸다. 최민환이 이걸로 날 협박하고 있어.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처음 양 실장에게서 그녀의 파일을 받았을 때의 공허함, 100만 달러짜리 계약의 냉혹한 조건. 그리고 최민환이 K글로벌을 통째로 삼키기 위해 그녀를 인질로 삼고 있다는 잔인한 현실까지. 그는 어떤 변명도 자기 합리화도 하지 않았다. 그저 건조한 사실을 나열하며 자신이 저지른 죄를 고해성사하는 죄인처럼 담담하게 이야기할 뿐이었다. 저 서류 봉투 안에는 내가 앞으로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들어있다. 새로운 신분, 안정가옥, 그리고 너와 내 가족을 위한 충분한 자금. 내가 원한다면 오늘 밤 당장이라도 이 나라를 떠날 수 있어. 내가 사라지면 최민환이 쥔 카드는 아무 의미가 없어져. 이건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하고 또 마지막 속죄다. 그의 말은 그녀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처럼 들렸지만 사실상 이별 통보와도 같았다. 그는 그녀가 당연히 떠나는 것을 선택하리라 생각했다.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한 길이었다. 이 더러운 싸움판에서 그녀를 빼내주는 것, 그것이 그녀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그는 믿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사진들을 내려다보았다. 사채업자 앞에서 굴욕적으로 무릎 꿇은 아버지 겁에 질려 호텔로 들어서는 자신의 모습. 그 모든 것이 수치스러운 과거의 낙인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은 마지막으로 항공권과 강지훈의 얼굴에 차례로 머물렀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패배감과 절망이 서려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녀는 생각했다. 이대로 떠나면 어떻게 될까? 그녀와 가족은 안전해지겠지만 이 남자는 어떻게 될까? 최민환 같은 인간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무너지게 될까? 자신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왕국을 내놓으려는 이 남자를 이대로 버려두고 도망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그녀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를 증오했다. 돈으로 자신을 산 오만한 남자. 하지만 지난 몇 달간 그녀가 본 그는 그저 외롭고 상처 입은 영혼일 뿐이었다. 난초에 싹이 돋아난 것을 보고 멈칫하던 모습. 서툰 된장찌개를 말없이 비우던 모습. 그리고 술에 취해 처음으로 자신의 상처를 고백하던 나약한 모습까지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녀에게 마음을 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 역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얼음성에 그리고 성의 주인에게 정이 들어버렸다. 서연은 천천히 손을 뻗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향한 것은 항공권이 아니었다. 그녀는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집어 들어 반으로 또 반으로 찍기 시작했다. 지훈의 눈이 놀람으로 커졌다. 뭐 하는 짓이야? 도망치지 않겠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녀는 찢어버린 사진 조각들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제가 도망치면 그건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꼴이잖아요. 최 회장이 이기는 거잖아요. 전 그렇게는 못해요. 이건 더 이상 회장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에요. 제 인생이 걸린 싸움이기도 해요. 하지만 넌 위험해져. 세상 사람들이 널 어떻게 볼지 상상이나 해봤어. 상관없어요. 그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어차피 전 이미 100만 달러에 팔린 인생이었어요. 잃을 게 없다는 뜻이기도 하죠. 하지만 회장님은 아니잖아요.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을 저 같은 애 하나 때문에 포기하게 둘 수는 없어요. 싸울 거예요. 회장님 옆에서 같이 싸울 겁니다. 그 순간 지우는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녀를 지켜야 할 연약한 존재 피해자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 서 있는 것은 가녀린 소녀가 아니라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강인한 의지를 지닌 전사였다. 어떻게 싸울 생각이지? 최민아는 모든 증거를 쥐고 있어. 우린 아무것도 없어. 지훈이 허탈하게 말했다. 그의 뛰어난 전략가적 두뇌는 죄책감과 절망감에 마비되어 있었다. 아니요. 서연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는 탁자 위에 놓인 은행 거래 내역서 사본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증거는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최 회장은 이 돈이 저를 산 대가라고 주장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세상에 말하면 어떨까요? 이 돈의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었다고. 무슨 말이지? 회장님은 평소에도 익명으로 많은 기부를 하고 계시잖아요. 서연이 오 여사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리며 말했다. 이 돈은 K글로벌의 비공개 장학재단에서 재능은 있지만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지급한 특별 장학금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제 상황을 안타깝게 여긴 회장님께서 저를 후원하기로 결정한 거라고요. 계약서는 후원 조건에 대한 상호 합의서였을 뿐이고 호텔에서 만난 건 후원자와 수혜자 사이의 비공식적인 면담이었다고 하면요. 서연의 말에 지훈의 머릿속이 번쩍 뜨이는 듯했다. 그는 항상 방어만 생각하고 있었다. 최민환의 공격을 어떻게 막아낼까?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할까? 하지만 그녀는 완전히 다른 판을 제시하고 있었다.
방어가 아닌 공격, 서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서사를 창조하는 것. 최민아는 우리가 이 거래를 수치스러워하고 숨길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게 그의 유일한 무기죠. 하지만 우리가 먼저 이 사실을 다른 이야기로 포장해서 세상에 공개한다면 그의 무기는 힘을 잃게 돼요. 오히려 그는 불쌍한 장학생을 이용해 K글로벌을 협박한 파렴치한 기업 사냥꾼이 되는 거죠. 지훈은 서연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비즈니스의 비자도 모르는 소녀였다. 하지만 그녀는 이 싸움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다. 이것은 증거의 싸움이 아니라 프레임의 싸움, 즉 여론전이라는 것을. 그의 눈에 다시 총기가 돌아오기 시작했다. 절망감에 잠식되었던 전략가의 두뇌가 비상하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좋아, 아주 좋은 생각이야. 우리가 먼저 K글로벌의 이름으로 보도자료를 내는 거다. 인재 후원을 통한 사회공헌이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최민환이 움직이기를 기다린다. 그가 협박 사실을 폭로하면요. 그때가 바로 우리가 쳐놓은 덫에 걸려드는 순간이지. 지훈의 입가에 오랜만에 맹수 같은 미소가 걸렸다. 그와의 만남을 수락한다. 대신 모든 대화를 녹음하는 거야. 그가 직접 자신의 입으로 협박 사실을 인정하게 만드는 거지. 그리고 그 녹취록을 터뜨리는 거야. 이사회, 언론, 검찰의 전부. 이제 두 사람은 더 이상 채권자와 채무자 혹은 보호자와 피보호자가 아니었다. 거대한 적을 앞에 둔 완벽한 동맹이었다. 지훈은 자신의 모든 정보력과 자금 법률팀을 동원해 최민환의 비자금 내역과 약점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서연은 그의 옆에서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여론을 움직일 감성적인 스토리라인을 짰다. 펜트하우스의 서재는 이제 그들의 전쟁 지휘 본부가 되었다. 차갑고 공허했던 공간은 두 사람의 열정과 투지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한때 먹잇감에 불과했던 두 사람은 이제 사냥꾼을 잡기 위해 날카롭게 발톱을 가는 한 쌍의 맹수가 되어 있었다. 일주일 후 그들은 최민환의 목에 칼을 겨눌 모든 준비를 마쳤다. 사냥이 시작될 시간이었다. K글로벌의 임시 이사회 소집 공고가 떴을 때 재계는 술렁였다. 안건은 해외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전면 재검토. 사실상 강지훈이 최민환의 공격에 백기를 드는 모양새였다. 최민환은 승리를 확신했다. 그는 이사회에 참석해 강지훈의 숨통을 끊어놓을 마지막 일격을 가할 준비를 마쳤다. 그가 예상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 이사회는 그를 위한 처형되었다는 사실뿐이었다. 이사회 당일 아침, 회의 시작. 불과 1시간 전 K글로벌 홍보팀은 주요 언론사에 일제히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K글로벌의 숨은 사회공헌 강지훈 CEO의 키다리 아저씨 행보. 기사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강지훈 회장이 수년 전부터 비공개 장학재단을 통해 어려운 환경의 영재들을 남몰래 후원해왔으며 그중 가장 큰 수혜자가 바로 최근 루머의 중심에 섰던 이서연 양이라는 것이었다. 기사에는 서연의 우수한 성적표와 과거 담임, 선생님의 인터뷰까지 실려 있었다. 100만 달러는 파격적인 전액 장학금이 자가족 부양 지원금 명목이었으며 두 사람의 관계는 후원자와 재능 있는 학생의 관계일 뿐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히기 시작했다. 이사회 회의실에 들어선 최민아는 이 기사를 보고 코웃음을 쳤다. 궁지에 몰린 강지훈의 유치한 발악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곧 저 거짓 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꼴을 보게 될 것이라 자신했다. 회의가 시작되고 강지훈은 담담하게 사업 현황에 대해 보고했다. 그리고는 예의 바른 태도로 발언권을 최민환에게 넘겼다. 최민환 회장님께서 제기하신 사업의 리스크와 제 리더십에 대한 우려에 대해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최민환에게 쏠렸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강 회장, 이런 지저분한 언론 플레이로 대중의 눈을 속일 수는 있어도
여기 모인 전문가들의 눈은 속일 수 없네. 그는 강지훈의 사생활을 맹렬히 공격하기 시작했다. 미성년자 소녀와의 부적절한 관계, 불투명한 자금 지원 등 후원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암시하며 지훈을 파렴치 안으로 몰아갔다. 후원이라고 늙은 남자가 어린 여자애에게 100만 달러를 주는 게 무슨 의미인지는 여기 있는 사람 모두가 알걸. 최민환이 회의장을 향해 외치는 순간 지훈이 그의 말을 끊었다. 방금 100만 달러라고 하셨습니까? 지훈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회의장 대형 스크린에 음성 파일 하나를 띄웠다. 최 회장님께서 어떻게 그토록 정확한 액수를 알고 계신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군요. 그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회의실에는 며칠 전 두 사람의 밀실 회담 내용이 고스란히 울려 퍼졌다. 최민환이 사업 포기와 지분 양도를 요구하는 목소리, 이서연의 사진을 빌미로 협박하는 추악한 목소리, 소녀의 인생을 망가뜨리겠다고 위협하는 잔인한 목소리가 적나라하게 공개되었다. 회의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이사들의 경악과 경멸이 담긴 시선이 최민환에게로 향했다. 그의 오만하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이건 조작이야. 함정이다. 그가 필사적으로 소리쳤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함정이요. 지훈의 입가에 냉혹한 미소가 걸렸다. 함정은 제가 아니라 회장님께서 스스로 파신 것 같습니다. 그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그의 법무팀이 이사들에게 새로운 파일을 배포했다. 그 안에는 지난 일주일간 지훈의 팀이 밤을 새워 찾아낸 최민환의 분식회계 내부자 거래 비자금 조성에 대한 명백한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최 회장님께서 제 사생활을 캐는데 시간을 낭비하시는 동안 정작 본인의 회사 자금 관리는 소홀하셨던 모양입니다. 상황은 완벽하게 역전되었다. 최민환은 더 이상 사냥꾼이 아니었다. 발목에 덫이 걸린 채 사방에서 날아오는 창을 막고 있는 짐승일 뿐이었다. 회의가 끝나기도 전에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그의 팔에 수갑을 채웠다. 한때 재계를 호령하던 노회한 회장의 몰락은 허무할 정도로 순식간이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지훈은 기자들 앞에 섰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약속된 대로 서연이 함께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불안에 떠는 어린 소녀가 아니었다.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선택한 당당하고 강인한 여성이었다. 지훈은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배포된 보도자료는 최민환 회장 같은 파렴치한 인물에 맞서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그의 폭탄 선언에 기자들이 술렁였다. 진실은 그보다 더 간단합니다. 우리의 시작은 저의 오만함과 이 사람의 절박함이 만들어낸 잘못된 계약이었습니다. 그는 품에서 낡은 계약서 한 장을 꺼내 들었다. 100만 달러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밝힌 두 사람을 올감했던 족쇄였다. 하지만 이 종이 한 장은 더 이상 우리를 정의하지 못합니다. 그는 서연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세상 그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 없는 깊고 뜨거운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사람은 제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카메라와 세상을 향해 선언했지만 그의 말은 오직 그녀만을 향하고 있었다. 이 사람은 나의 동반자이며 나의 구원자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앞에서 계약서를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종이 조각들이 허공에서 흩날리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것은 과거와의 완벽한 단절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의식이었다. 그는 서연의 손을 굳게 잡았다. 두 사람의 미래는 이제 돈으로 쓰인 계약서가 아닌 서로에 대한 존중과 사랑으로 쓰여질 것이었다. 몇 달 후, 서울의 한 고궁 가을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돌담길을 두 사람이 걷고 있었다. 강지훈과 이서연이었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스캔들은 시간이 지나며 점차 잊혔다. 강지훈은 여전히 K글로벌의 회장이었지만 이전보다 훨씬 더 인간적인 리더로 평가받았다.
서연은 오랜 꿈이었던 미술사학과에 입학해 평범하지만 행복한 대학 생활을 시작했다. 그때 왜 도망치지 않았어? 지훈이 문득 물었다. 서연은 걸음을 멈추고 그를 올려다보며 환하게 웃었다. 제가 구한 건 회장님이 아니라 제 자신이었어요. 도망쳤다면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테니까요. 그녀는 그의 손을 마주잡았다. 그리고 제 난초 화분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잖아요. 그녀의 농담에 지훈의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100만 달러로 시작된 위험한 거래는 이제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는 진실한 사랑이 되어 그들의 삶을 눈부시게 비추고 있었다. 차가운 얼음성은 녹아내렸고 그 자리에는 두 사람을 위한 따뜻하고 견고한 사랑의 집이 지어지고 있었다.